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생기초, 경제 생기초, 또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이 경기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경기가 어떤 흐름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판단과 주식 판단은 다른 겁니다. 경기가 좋냐, 나쁘냐라는 얘기와 주식 경기의 흐름, 주가의 흐름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물론 나에게 있어서는 주식 투자 자금이 많으니까 주가가 좋은 건 나한테는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경기 판단은 무엇이냐? 경기가 좋은 건 무엇이냐? 혹은 경기가 침체인 건 무엇이냐? 경기가 침체이면 주가도 침체이냐? 아니라는 거죠. 역시 경기에 대한 판단을 기본으로 해서 주가의 판단 혹은 부동산 경기도 경기랑 같은 것이냐,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IMF의 경제전망 또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즉시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그 전망의 기초에서 현재 경기가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한번 그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제가 이미 우리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죠. 물론 즉시 분석은 해드렸지만 즉시 분석은 영상이고 그 영상에서 나간 주요한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면, 그래서 IMF의 경제전망 해석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2024년 3.2%에서 2025년 3.3%로 성장세가 3.3, 3.2, 3.3, 저성장 체제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전망입니다. 역시 2026년 경제도 그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 3.3%, 3.2%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 미국 경제도 있고 뭐 한국 경제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의미는 뭐냐? 경제 성장률은 제가 기초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GDP의 증가율이에요.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나, 그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이 GDP는 무엇으로 구성돼요? GDP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et Export의 합이에요. 소비 규모, 컨섬션,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나, 기업의 신규 투자 활동이 얼마나 증가했나. 이 투자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뭐 지재 투자도 있지만 이건 그렇게 기여도가 큰 건 아닙니다만, 기업들이 얼마나 신규 설비 투자를 단행하나, 얼마나 건설 투자를 단행하나, 이 총량이 투자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정부는 얼마나 지출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순수출이 얼마나 되나. 이 순수출은 다른 말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죠. 이 기초입니다, 기초. 자, 그러면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그 나라 경제 소비가 얼마나 전년보다 증가했나, 그 나라의 신규 투자가 얼마나 증가하나, 정부는 얼마나 지출을 늘려나가나, 그리고 순수출은 얼마나 늘려나가나. 수출이 늘었는데 수입이 줄었다. 그럼 순수출이 늘겠죠. 근데 수출이 느는데 수입도 는다. 순수출이 덜 늘겠죠. 근데 수출이 줄더라도 수입도 같이 줄면 또 수출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전년보다 경제 규모 면에서 커졌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GDP 증가율이 우리 경제가 2%다라는 것은, 2.0%다라는 것은
전년 GDP 규모, 전년 경제 규모보다 2% GDP 규모가 증가함을 뜻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세계 경제가 제가 그동안 저성장 고착화됐다. IMF는 경제 위기를 전망하지 않는다. 저성장 고착화라고 전망한다. 라고 제가 정말 수천 번 말씀드렸는데 그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성장한다는 것이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성장이 아닐 뿐이지 성장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장 속도가 더딘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 한국 경제도 예를 들면 2024년에 GDP가 100이었다. 근데 2025년에 GDP 규모는 아마도 2% 증가해서 102가 되겠다.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0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한 60 정도가 소비입니다. 100이 GDP라고 한다면 60 정도가 소비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한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투자, 이게 한 15 정도 됩니다. 구성상 이렇습니다. 그러면 순수출은 얼마나 차지할까요? 이걸 더하면 이게 20 정도 돼요. 그런데 순수출이 20이죠. 그러나 수출이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한다면 수입이 대략 40 정도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그게 GDP가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다른 산업 없고 자동차 산업만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60대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5대는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자동차를 사야 되잖아요. 5대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40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가 같은 가격이고 그리고 그 같은 가격의 자동차가 모두에게 똑같이 이용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규모는 혹은 우리나라의 총생산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100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양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늘었는가?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2%인데 경제 위기입니까? 경제가 전년보다 증가하는데 경제 규모가 어쨌든 이게 1% 증가한다고 칠게요. 경제 위기입니까?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의 착각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현상을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2024년 성장률은 예를 들면 여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즉시 분석한 것들을 주로 제 오피셜 클럽에는 글로써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면 2024년 성장률이 2.2%였다. 그죠? 그리고 2025년 성장률은 2.0%다라고 IMF가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2023년 GDP 규모보다 24년 GDP 규모는 2.2% 증가한 거예요.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좀 지금 당장 계산력이 딸려서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23년 당시의 GDP 규모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뭐 한 97, 8 정도 되겠죠. 맞아요? 97, 8 중에서 2.2%가 증가했으니 100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경제 규모가 그냥 간단하게 9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97이라고 한다면 경제 규모는 23년 97이었다가 24년 100이 됐다가 25년 102가 되는 거예요. 경제 규모는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2.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만 보면 주가도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만 보면 집값도 떨어져야 됩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막 강조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실물 경제입니다. 제가 주로 논하는 실물 경제예요. 다만 그 실물 경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뭐예요? 자산 시장, 자본 시장 아닙니까? 이 시장이에요, 시장.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장. 그리고 이것은 실물 경제. 뭐가 차이예요? 제가 그토록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물 경제에서 논하고자 하는 건 규모입니다.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 논하고자, 시장이 뭐예요? 여러분, 노동시장 하면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가격인 거예요. 맞죠?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유지되나.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원유 시장이다. 그럼 국제 원유가 거래되는 시장에 국제 유가라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역시 그냥 여러분 어디 농수산물 센터라는 시장에 가요. 그럼 농수산물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역시 주식시장 하면 주식에 거래되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떨어졌나 얼마나 오를까. 역시 자산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측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논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여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느냐 그걸 전망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규모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판단은 규모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쉽게 말하면 소비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3년 연속 소매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제 이 소매 판매액 지수가 통계가 기록된 이래로 처음 보는 일이다. 이 말씀 드렸죠. 규모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 규모를 늘려나 줄이나,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나 줄이나, 수출액이 늘어나나 줄어나, 모든 게 규모잖아요. 예를 들면 비슷한 컨셉에서 경기를 보여주는 것은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나 줄어나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그러니까 이 경제를 구성하는 건 다 뭐다? 규모입니다. 규모. 다르죠. 가격이 아니라 뭐다? 규모다. 그러니까 경기 판단을 하는 것은 규모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런데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경제 위기가 뭐냐? 경기 침체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제가 여러분께 논해 드렸습니다만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 오피셜 클럽에 올라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경제 위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GDP 증가율이 급격히 하강하는 거. 그래서 경제 위기는 통상 GDP 규모가 이렇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거. 그런 게 경제 위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일 때와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3.3%나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는 한 3.7, 3.8% 증가하다가 이제는 아예 경제가 뒤틀려 버려서 3.3%밖에 성장하지 않아 하는 저성장 고착화됐다라는 말과 경제 위기라는 말은 다르고, 그리고 어쨌든 저성장이라는 것은 규모 면에서 증가하는데 경제가 저성장한다고 하고 경제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집값은 왜 올라요? 라는 말이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없어요. 굳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져야 집값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프 보세요. 경제 규모가 감소했었던 적이 언젠지. 근래 현대 경제사 속에서 경제 규모가 감소했었던 건 금융위기 한 번, 팬데믹 경제 위기 한 번, 두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빼고는 경제 규모가 계속 지금 1980년부터 45년 동안 경제 규모는 계속 증가한 거예요. 0.7% 증가하든 3% 증가하든 5% 증가하든 계속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경제보다 올해 경제 규모가 3.3%나 또 증가하는 겁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거,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게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한 번, IMF 외환 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80년 이래로 3번 있습니다. 3번의 역성장이에요. 여전히 그 3번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가 커져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는 다르다.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는 다르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연관관계는 있겠지만, 나중에 연관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연관관계는 있지만 여러 이런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구성돼서 그 관계성을 규명해 나가는 거, 시퀀스를 이해해 나가는 거, 그게 경제 공부입니다. 그 연결고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예를 들면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고용시장이 탄탄해. 고용시장이 탄탄한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고용시장은 이것과 관련되죠. 왜 이것과 관련될까?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GDP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가계가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규 투자를 단행할 때 비로소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employment, 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좋아질 때 고용 규모가 커지는 거죠. 취업자가 늘어나는 거죠.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경제 상태, 경기 판단을 할 때는 고용시장이 괜찮네, 탄탄하네, 견조하네, 이 이야기는 곧 경기 판단에는 긍정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용 분석한 것도 여기 자료에 있지만, 고용 부분에서 실업률이 기대치는 3.3이었는데 3.2%를 기록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 썸네일 보시면 역시 우리 오피셜 클럽에 업로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고용 시장을 분석한 즉시 분석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이렇게 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를 보시면 12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실업률이 4.2에서 4.1로 떨어져요. 실적치가 전월보다 실업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는 4.2%였는데 그거보다도 떨어져. 이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졌네. 자, 실업률도 그러하지만 또 취업자 증감폭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취업자가 많이 안 늘어날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16만 명 정도, 시장의 기대치가 16만 명 정도였는데 23만 명을 넘어섰어요. 여기 정리되어 있죠. 문구로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고 전월보다도 증가하고, 실업률도 생각보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전월보다도 떨어지고, 고용시장이 너무 완벽해요. 고용시장이 완벽한데 경기는 좋은데 왜 그 다음날 주가는 조정되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뭔가 바로 경기와 시장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두 달이 건너서 연결을 주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뭐가 있나요? 여기에 금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지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를 우린 찾아야 됩니다. 고용노동시장이 괜찮네. 고용노동시장이 양호하네. 고용노동시장이 양호하다라는 얘기는 미국의 경기가 양호하네, 견조하네. 그러니까 고용노동시장이 이렇게 견조하지 라는 판단이에요. 그럼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어요? 서둘러 금리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실업률이 너무나 높게 치솟고, 그죠? 그런 국면에서 서둘러 금리 인하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쓰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겠네. 좀 반대의 의미로 쓴다면 금리 인상해도 되겠네.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네 라는 판단을 갖게 만들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으면 이것은 뭐에 영향을 줘요? 임금 상승률을 올려놓겠구나.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이게 결국 또 물가를 올려놓겠구나.
물가를 안 잡히게 만들겠구나. 또 역시 고용시장이 좋고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그게 결국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소비를 늘려놓겠구나. 소비를 늘려놓으니까 아무래도 총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니까 물가가 여전히 올라가겠구나. 또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또 늘리겠구나. 투자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난다. 이게 총수요입니다. 가계의 소비, 기업의 소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어나니까 역시 수요가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자,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역시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겠구나. 결국 뭐에 귀결이 돼요, 지금? 금리로 귀결이 돼요. 어찌어찌해서 지금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 이 고용지표가 다른 경기 판단, 투자, 임금, 소비, 물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시퀀스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사실은 파파박 돼가지고 결국은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네, 전월보다도 견조하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도 되겠구나, 금리 인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이 시장금리, 시중금리 혹은 이 시중금리를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올려놔요. 왜냐하면 기준금리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이거는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값이 시중금리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럼 시중금리가 떨어져요. 앞으로 금리 인하 못할 거야. 올라가요. 금리 인상한 것도 아닌데 시중금리가 올라가요.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 더 강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의 시중금리가 유독 강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달러 가치를 강하게 만드니까 또 역시 이것이 강달러 현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미국 입장에서 저축을 더 늘려야지. 금리가 올라갈수록 저축하는 게 매력적인 거예요. 금리가 내려갈수록 저축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 순간에도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올라가네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되는 거예요. 미국장이. 그리고 이 시중금리는 우리나라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강달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은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영향 미치고 이것도 영향을 미쳐요. 뭐에? 한국 주식에. 한국 주식은 더 떠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떠나지만 한국 주식은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 안 좋을 때 한국장 안 좋고 미국장 좋을 때도 한국장 안 좋을 때가 있죠. 자, 우리 댓글창을 보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답글을 달아드리잖아요. 제가 뭐라고 답글을 드려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뭐 좋은 의미로 꽃을 선물하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어쨌든 네, 다 좋습니다. 존중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해바라기를 3개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해 드려야 될지 모를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 참 제가 발언하기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그런 문구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 안 좋을 때 한국 주식 안 좋고 미국 주식 안 좋을 때 한국 주식 안 좋고 미국 중국 주식 좋을 때 한국 주식 여전히 안 좋고 그런 모습이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거시경제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잠깐 하나하나 볼까요? 경기는 뭐 GDP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죠. 투자는 여기 들어가 있죠. 소비는 여기 들어가 있죠. 그 투자에 따라서 고용이 결정되니 고용 여기 있죠. 그리고 고용과 임금 같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물가를 결정짓죠. 이 모든 지표들이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이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하나하나 빼곡빼곡 이렇게 마중물처럼 같이 작용합니다. 그 작용 속에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외환시장까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이런 즉시 분석을 하시면서 그리고 제 즉시 분석 내용을
제 이 오피셜 클럽에 공유해드리면서 한번 또 정리하시라는 거죠. 하시다 보면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될 수 있겠구나.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강달러가 야기될 수 있겠구나 하는 답변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시퀀스가 그려져야 됩니다. 제가 뭐 정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말 기초입니다. 경제 생 기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습니다. 아니 고용지표가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예요. 고용시장이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금리가 관건일 때가 그래요. 금리가 관건이 아닐 때는 고용시장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죠.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죠. 지금은 금리가 관건이니까 고용시장이 좋고 경기가 좋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주로 지금 같은 국면, 그러니까 어떤 국면이냐를 봐야 돼요. 지금은 계속 금리 언제 내릴까? 금리 인하 기대감. 그 기대감이 더 늘어나는 국면이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축되는 국면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결정되잖아요. 바로 그런 국면이니까 역시 기승전 금리입니다. 기승전 금리. 모든 현상들은 기승전 금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국면이니까 지금 24, 25년. 정확히 말하면 22, 23, 24, 25. 이 기간은 금리로 결정합니다. 근데 더 이상 금리 결정에 변수가 없다. 계속 금리를 동결하는 추세다. 그때는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 판단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월드뱅크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서 경기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경기 판단하시고 그 경기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경제가 너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죠? 하루에도 수십여, 수백여 개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뉴스 정보의 홍보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뉴스들의 조합으로부터 어떻게 인사이트를 끌어낼지 그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전쟁의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매일 그죠? 그리고 매주 또 매월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경제 뉴스나 정보에 근저에 깔려 있는 인사이트를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